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10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얼굴이 안 보이네요. 1. 지방자치 이해예요. 2.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3.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성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에 구성원인 지역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권능과 책임 아래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으로 지역의 공공사무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다. 자체적이에요. 지방자치제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제의 한 나라로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주로 중앙정부, 그 안에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 아니면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제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실천도 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진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제1기 지방자치제도,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의 그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을. 그래서 제1기는 제1, 2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라고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의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해방이요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으로 제정으로 기반을 구축했으나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의 불안정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6.25죠. 6차에 걸친 개정 끝에 결국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제 폐기되었어요. 이 시기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법률상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의 태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제2기는 3, 4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중단기예요. 중단기. 이 시기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법률상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유신체제에서는 집권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통일을 지방자치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를 막고 과도했던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사실이죠. 유신체제가. 제3기의 지방자치 제도예요. 지방자치 제도의 제3기는 제5공학에서 현재 이르는 시기를 지방자치제의 부활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5공학의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자립도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결국 1984년 11월 국회에서 1988년 상반기 중 적합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 1차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그 후 긴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제2차 논제가 되어 1988년 대통령 선거, 1989년 2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었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지방회의가 제도화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 제도와 환경 변화예요. 1.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의 행정과 재정 및 교육과 복지 권한을 일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특별히 지방행정과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화 핵심적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이 개정해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 이양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중심 체계로 지방 역할과 책임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3년 7월의 목적이 지역사회복지 체계의 구축에 있으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적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념적 다양화.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변화.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 발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개매, 주민 참여.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들의 지역사회복지 증대 문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사적인 행위이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 반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역할과 효과.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 참여 역할. 첫째, 정통적으로 상부상조의 역할과 이념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가 전개되기 시작한 현대사회복지 새로운 사회 변화로 인해 상부상조의 활동을 재조직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제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생활공동체로서의 원조하는 성격도 있다. 지역사회 복지를 시작하는 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세대 간의 역대를 강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지방정부의 역사 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주고, 다섯 번째, 지방정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도록 압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 여섯 번째,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방정부 기관 간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청회, 주민투표, 정보 제공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 소요가 들고, 두 번째는 계획 위반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 유발의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는 자치 참여들의 대표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주민 참여의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시회, 두 번째는 공청회, 세 번째는 설문조사, 대중매체 홍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우리가 교육과서에서 공부하는 그 영역으로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동영상을 한 10분 정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가을학기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지방정보협의회 회장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지방정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소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일한 경험, 그리고 지방정부 단체장까지 20년 이상 줄곧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오랜 경험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철학을 다지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시민,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조차도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정말 실익이 있는가? 당위성 때문에 하는 허울 좋은 미사일군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조하는 지방자치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다들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당위적으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명분만 있을까요? 놀랍게도 실제 지방자치는 명분 속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실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익은 지역사회 발전으로 국가 발전을 연계하는 데 있습니다. 21세기 발전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협치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지역 발전의 최종 수혜자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역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행하는 모든 정책과 행위의 근간이고 뿌리이며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자치이며 지방 경영시대를 말해야 하는 이때가 지방자치로 실익을 극대화할 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저자 토크빌은 다가오는 민주주의 시대의 개개인의 독립과 지방의 자유는 노력해서 지켜야 할 것인 반면에 중앙집권은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통치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유능한 인재와 더불어 중대한 업무로 강력한 정치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은 그러하지 못하고 지방의 독립을 원하지 않으며 자치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맞설 권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토크빌은 프랑스인으로 1831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타운미팅 같은 지방자치제나 시민조직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토크빌은 중앙집권과는 다르게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정의 방향과 핵심 내용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 협력 관계 정리 및 행정 능률성 제고라는 4가지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주민주권, 즉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 확대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와 그를 통한 결정력을 높여낼 때 앞에서 얘기한 지방자치의 당위성과 실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은 지방자치의 전시장이며 미국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주민 참여가 민주주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다면 왜 그 학교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투표권 행사를 통해 선택한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걸까요? 참여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고 국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의 생각처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시혜적 조치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겁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여러분들은 지방자치가 피부에 와닿게 진전이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노력을 해왔으니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도 갈증이 나고 멀기만 느껴집니다. 지방자치의 사상가 토크빌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방자치는 멀어지고 중앙집권은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시민과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다짐하면서 3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권자의 주권력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정책 제안에서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고 다양한 민간협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0인 시민 원탁회의, 주민세 마을사업,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하여 시민주권 확대와 성숙한 시민참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견인차와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과거 말단의 행정기관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기획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제 실익인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도 늘 고민하고 늘 숙제처럼 안고 삽니다. 셋째, 지방정부 간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분권과 자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분권과 자치가 더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간 관계에도 집중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안양천 명소와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인근 8개 지자체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안양천 국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경기권역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이 조성 예정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지방자치는 토크빌의 말처럼 절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일사불란하고 지방정부는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함께 요구하여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비하고 분권 수준은 지금까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정부 또한 인수위 시절에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은 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분명한 지방 분권과 지역 스스로 특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짓지 말고 여야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연대하여 함께 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마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부도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미치는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험치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치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수강생 여러분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집단 지성을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지방 정부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 주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명시 철산동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지역에서 내가 참여하느냐 방관하느냐는 지방자치와 자치발전, 즉 여러분의 실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시대,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일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광명시의 지방자치대학의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는 하나의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민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하나하나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참여 방법이에요. 전문적인 방법, 델타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 브레인 스토밍, 사레트 방법, 게임 시뮬레이션 방법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도록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는 좀 시간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마스톤의 주민참여 사다리형이에요. 조작, 행정과 주민 서로 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석득시키고 주민의 단순 참여 수준. 치료는 주민 욕구 불만을 일정 사업에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 행정의 일방적 지도 수준. 또 정보 제공, 행정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 반려는 잘 일어나지 않는 수준. 그 다음에 상담, 공청회, 지방 방법으로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 단계 그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 여부가 확대되지만 최종 판정은 행정기관이 하는 점에서 제한 책임.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참여는 있으면 안 되죠. 위에는 비참여. 여기는 이제 주민의 권력, 협동관계,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들이 특정 계획을 관해서 원활히 결정권을 행사,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 단계까지 통제하는 관계를
주민의 권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비참여 단계 1단계에서 조작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교육 습득시키고 주민의 단순한 참여하는 수준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문회에 참여시키는 하지만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아. 2단계는 치료는 주민의 욕구 불만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수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형식적 참여 단계. 우리가 아까 그 표를 본 거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3대는 정보 제공 단계로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 회의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4단계 자문 단계로서 여론조사, 반상회,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 단계에 머무는 정도이다. 5단계는 희유 단계로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이렇게 형식적 참여 단계. 주민 권력 참여 단계 6단계는 협동관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이 하지만 협상 가능하고 7단계는 권한의임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주민의 결정권을 가지고 지방 단계에서도 강한 권력을 가진 8단계 주민 통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주민들이 이반 결정 지반을 스스로 하고 평가 단계까지 통제하는 수준. 주민 참여 단계 이렇게 그 이론적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영역이에요. 영역. 주민 참여 영역은 매우 다양한 주로 주민의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위주로 제시하면 표 10-2와 같다. 안전교통, 범죄 예방, 화재, 재해 방지, 방제 지도 작성, 소년 비행, 폭력, 학대 방지, 주요 도로의 안전성, 생활로, 쇼핑, 통학 등 안전성, 교통기관, 버스, 지하철까지의 적절성, 정체 해소 등도 안전교통에 속한다. 건강은 병원, 의원, 편리성, 쓰레기 처리라든가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하수도 배치, 적절성, 다이옥신, CO2, 분진소음 등 환경질병 예방책, 질병을 감소, 식생활 개선, 건강수면 등이 있다. 주거환경, 주차공간 확보, 쇼핑의 편리성, 소매점 활성화, 공영주택 건설, 주택 개량의 공적 지원, 발의로 퓨의 정도, 어린이 놀이터 확보 및 안정성, 공원 넓이, 주거, 가옥 등의 주생활 통근 편리성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주민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게 10-2의 표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역이에요. 사회 서비스, 재가복지 및 시설 서비스 충실,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지역 자립 생활에 충실, 육아 환경 정비, 남녀 공동체 여사 충실도, 주민의 복지 의식도 정도, 자원봉사 참가도, 실업대책 등 사회 안정망 자치 행정 서비스 수준, 주민 참여, 여행, 재가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고용 일자리, 임금 소득, 부업기회, 사회적 일자리 확보, 자연 지역 산업의 활성화, 커뮤니티니즘, 지역 통화 등 정보 커뮤니티, 행정 정보 공개, 이웃 친척, 친구 등의 교제, 세대 간의 교류, 생활복지 지도, 유모, 사회적 지지망 등이 있다. 사회 참가 교육, 서울 스포츠 시설, 운동장, 수영장, 편리성, 도서관, 공공시설, 편리성, 방과 후 보육 충실, 유치원, 어린이집 충실, 초등학교 교육시설 등이 있다.
주민 소환제 한번 보겠어요.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 등을 통제할 수도 있는 제도. 또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사회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관련법을 제정하여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청구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보하고 지방행정의 주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제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 절차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성과 책임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정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첫째,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경우. 둘째, 지방회의에 의한 투표 청구의 경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실시의 경우. 넷째,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투표 요구 경우. 또 연결망의 역할, 사회복지 전달 체계란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작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이제 연결망 역할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사회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해 일정한 실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를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는 사회복지 전달하는 지방체제가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와 이용자가 상호간을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대를 기획, 제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이제 넓은 체계이다. 전달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지방자치,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피부에 닿게 그 지방자치의 법률적인 법률로 정하잖아요. 그 법률을 정해서 공포가 되면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서는 이 전달 체계가 가장 아주 중요해요.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진 전달 체계를 해야 국민들에게 욕구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에요. 개편 필요성.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최근 복지 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의 복지 수요 증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인하여 생계형 사건, 사고가 증가함으로써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향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둘째는 위기가정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욕구들이 존중되며 지지와 도움 제공 및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을 이제 발전시키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는 복지 실현의 요구가 된다. 넷째, 개인, 가족, 지역사회, 기업과 그리고 정부 모두가 복지의 주제로서 상호 동반적 관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넘겨보겠어요. 다섯째, 지방 분권화로 인해 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의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대의 복지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시, 군구, 읍면 동의 복지 기능 조정 후 적정 인력을 충원하여 군구의 복지 계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하며 자치체제에 대한 복지 부분 평가, 내실화 등을 중점으로 전달치계 개편의 기본 방안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여기 보면 전달체계의 구축 12개 원칙이 있어요. 연계성의 법칙, 효과성과 효율성의 원칙, 주민 참여의 원칙, 상호 보완성의 원칙, 통합성의 양질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연속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평가상의 원칙, 즉시성의 원칙, 정끝성의 원칙이 있어요. 효과성과 효율성,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효과와 효율성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연계성, 여러분들 연계성이란 지역사회 내 복지관, 민관, 기업들이 연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정보망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의 중복 서비스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연계성. 그 다음에 주민 참여성의 원칙이요. 기업 및 정규계 지원을 위시한 민간 자원 동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시민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 상호 보완성의 원칙, 정부 기초수급 및 기획평가 조정을 수행하며 민간 주체 복지사업 의탁 및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주적 사업 수행이에요. 또 통합성의 양질성의 원칙은 기본 단편 분산적 서비스의 토탈 서비스의 개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합 및 가귀단의 서비스 제공. 포괄성의 원칙, 복잡 다양한 개인 문제 욕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달체계. 적절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해야 했는지. 연속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문제 욕구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필요성에 따라 세분화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적과 비전문가 등으로 구분한다. 평가성의 원칙,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평가가 되고 이를 근거로 피드백 보장되어야 한다. 즉시성의 원칙, 콜센터와 바로 연결하여 24시간 응급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정도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콜센터는 요청한 서비스 내용을 선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한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의 원칙,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한 서비스 환경 속에서 가능한 서비스 접근이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어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성격, 구조기능적 성격, 행정체계와 지방체계로 구분한다.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이며 지방체계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를 직접 클리언트에게 전달하는 대부분의 일선 사회복지 조직들의 서비스 전달 체계 집중 체계에서의 속하, 운영 주체별 성격, 공적 전달 체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의계망으로 구성됨, 민간 전달 체계, 복지재난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가 되어 있어요. 현행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한번 보겠어요. 민간 전달 시설이 있고, 민간 전달 체계 시설이 있고, 공적 전달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민간 부분이 있고 공적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간 부분은 특별 광역시 기획 지시, 이제 이게 조직이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별로 지시가 돼요.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까지 가죠. 수혜제, 수혜 대상자, 수급자죠. 그러나 민간 조직 전달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교통을 거치지 않고 빨리 수혜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민간 전달 체제의 장점도 될 수가 있어요. 또 남겨볼게요.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다 보면 그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최근에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와 아울러 중요 정책 결정에서 민간의 협치와 서비스 네트워크 강조, 협의체 수행 기능. 첫째, 지역사회 복지 제도화 및 체계화 기능을 수행. 둘째, 지역사회 복지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가능. 셋째, 지역사회 복지 지원 개발과 발굴 기능. 또 여기 보면은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이에요. 공공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2006년 7월부터 시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주민생활지원구 구축을 목표로 조직 개편이 되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은 안정행정부 조직으로서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접근성, 신뢰성,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셋째,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충분한 상담, 현장 방문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공, 기관별 서비스의 연계와 중보, 누락 방지 지원 활동. 그 다음에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확립 과제,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복지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 상담 등의 일반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공, 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의 구축과제.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 확증과 편차 조정, 서비스의 분화 및 특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계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전산화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학제 간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각 지역 단위로 산재하는 다양한 목적 협의체를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져야 한다. 예, 또 남겨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 참여와 관련된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소환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비판해 보자. 지방의회 참관해 보고 지방의회 의원들 가운데서 지역 복지에 기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그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자.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방 회의를 참관해보고 지방의 의원들 가운데 지역복지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여 그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자. 지역 의원 가운데 친북적인 성향, 복지적인 성향 인물을 초청하여 특강을 들어보기. 지역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해 보자. 예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 15%를 납부해야 하는데 빈곤 노인인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 빈곤 노인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직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면 타 지역의 조례를 연구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냥 보고만 사회복지에 어떻게 보면 요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사를 따게 되면 사회복사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나 복지 현황이 잘못됐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또 11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또 의회에 그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을 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50분 동안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